눈목자 뭐 부숫자로서요. 그동안에 많이 설명해왔고 우리서 설명 안 돼도 이렇게 하는 걸잖아요. 눈이 근데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사실은 네 일부예요. 뇌하고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부이기 때문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이라는 게 사람이 뇌에서 알아내는 정보의 70% 80%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내는 정보의 70% 80%를 내 눈을 통해서 다 얻게 된다 그거죠. 자, 그런 중요한 부위인데 그 눈을 나타내려면 그림을 그려보려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눈을 그릴 거 아니에요? 이 문자가 되기 위해서요. 반듯반듯하게 정형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정형화된 형태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목자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세워서 쓴다든지. 근데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갖다가 그린다고 치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문자로 나타내지만 반듯반듯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눈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글자로서 꿈몽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꿈몽자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꿈몽자가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 꿈을 꾼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을 때하고 잠을 자지 않을 때하고 신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눈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활동호흡이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잔 상황이요. 그래서 잠잘 때에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눈이니까 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잠잘 때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잠자는 사람을 표현했다고 치면 잠자는 때를 나타내서 초장자를 하나 표현했어요. 이게 꿈몽자 옛날 글자인데 눈썹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눈의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목자가 이렇게 세워쓰지 않게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글자 써본 거예요. 이렇게 눈목자를 쓰고 사람의 몸체의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초장자로 전역 쓰도록 이렇게 바뀌죠.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사람이 눈을 감고 자는데 눈썹을 이렇게 표현하고 초장자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눈썹 이렇게, 눈 이렇게, 사람의 몸체 일부 이렇게, 초장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꿈몽자 이렇게 써라 하면은 틀리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 글자 쓰지 않고 제대로 된 글자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꿈몽자에서는 원래 형태 이렇게 쓰고 뭐 그 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역볼역자라든지 또는 뭐 포물해자라든지 포물해자 원래 글자예요. 이 포물해자 이런 글자인데 또는 끌만자를 오늘날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틀린 글자죠. 덮을명자를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이게 사람들한테 게으를 만자가 되잖아요. 게으를 만자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게 이렇게 써야지만 나중에 이제 다 배워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그때 가서 설명했지만 여기에 보이는 요 형태, 여기에 보이는 요 형태, 여기에 보이는 요 형태들이 다 눈목자를 오늘날로 정형화 되기 전에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벌레 촉자도 마찬가지죠. 네? 벌레 촉자. 벌레 촉자는 사람 눈이 아니고 사람 눈은 아니지만 각신다방의 의태. 이게 박각시다방이 위에 있을 머리에 이렇게 맹수의 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새들이 못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의 눈처럼 그걸 의태라고 그래요. 의태. 그 벌레 촉자 이거 말씀하신 건데 그 눈이에요. 진짜 눈이 아니고 가짜 눈. 몸에 새겨진 가짜 눈이야. 자, 그것도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주변 지식을 설명을 해서요. 알아둬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그냥 그것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세워 쓴 이유가 뭐냐? 서사도구 때문에 그래. 서사도구 때문에. 그렇죠. 종이가 일반화되기 전에요. 종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주관을 사용했다며 주관. 물론 그 이전에 주관이 아니라 뭐 거부 배딱지라든지 소위 견갑골 같은 걸 또 문자를 사용했지만 그건 저물질대 상황이고 일반적 주관이에요. 중국은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나무 이렇게 나무가 굵어요. 대나무가 함대하고 온대를 구분짓는 나무예요. 대나무라고 하지만 대죠. 대 사실은 나무가 아니에요. 벼 같은 지름대라고 하는데 벼 뜯어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는 것처럼 대도 마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벼도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벼나 보리대 보면은 이게 벽과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화목과에 속하는 초본식물이에요. 초본식물. 목본식물이 아니고 우리가 식물을 갖다가 크게 초본식물하고 목본식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 초본식물의 초가 풀이고 목본식물의 목이 나무 목자인데 이게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이 가장 큰 구분이 나이테가 있냐 없냐 이게 부름켜. 나이테가 있냐 없냐인데 대나무는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해서 나무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부름켜가 없어요. 그래서 초본식물 초본식물. 네. 자, 그쪽으로 지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 보는데 이게 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이렇게 칼로 쪼면 파죽지시란 말에서 할 수 있지. 대쪽이 이렇게 나와요. 대쪽 부채살 같은 대쪽. 우리가 부채에 보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종이를 붙여가지고 부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부채살. 그 부채살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살청이라고 해가지고 죽일 살자 없앨 살자 푸른 기운을 없애. 그게 대나무의 푸른 기운. 그게 중력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에서 나오는 게 중력고잖아요. 이제 대나무에서 나오는 게 중력. 이걸 빼. 대나무의 기름을 뺀다고 그걸 살청이라고 살청. 그래서 살청된 데다가 묶어가지고 기르는데 그 청사의 길이 남는다 할 뜻은 청자가 살청은 대축간을 말한 거야 지금. 청사의 길이 남는 말이 이 죽간에 살청을 한 죽간을 갖다가 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묶어가지고 만든 게 책tik자예요. 책tik자고 이 대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둬서 책tik자를 이렇게. 오늘 굳이 대축자를 붙일 필요가 없지만은 대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죽간이 세로의 폭은 이렇게 커요. 이게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니까. 이거 세로라고 해야 돼, 가로라고 해야 돼. 세로라고 해야 되죠? 세로라고 해야죠. 난 세로 가로가지고 헷갈렸어 지금. 세로의 폭은 크고 가로의 폭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폭에다가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편한 상황이야. 그래서 한자에서 이 세워서 쓰이는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고기 자 한 글자만 예를 들면 물고기 자 옛날 글자는 물고기 형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물고기 형상? 주둥이 몸체 비늘 지느러미 그걸 정의시킨 글자인데 물고기가 이렇게 서서 살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워서 오늘 펴는 이유는 이게 눕혀서 이제 여기다가 쓸 때에 죽간에다 쓸 때에 세워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워 쓰는 글자들이 많고 옛날 서사 방법이 세로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쓰고 쓸 때도 세로로 쓰지만 글자를 세로로 쓰지만은 쭉 써 나갈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간단 말이에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게 종서를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그래서 액자 보면 어디 홍인님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오른쪽에서부터 액자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쓰는 기도지만 왼쪽으로 쓰는 이게 오른손으로 쓰니까 오른손으로 써서 이렇게 나온 게 펴는 거야. 이렇게 쓰면 왼쪽으로 쓰면 엇갈리잖아. 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써서 나가면은 펴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우측에서 좌측이요. 좌우로 갖다
오른쪽에서부터 쓰는데 좌측에서 이렇게 쓰면 엇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횡서로 돼 있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게 돼 것이 이제 종이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글에 보면은 옛날 경전 같은 데 보면은 세워서 포게 돼 있고, 제가 저 대덕문화연구소 나온 사서를 다 실은 책들 보면은 영인본 책들 보면 빡빡하게 이렇게 책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쓰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거기 책 같은 데 보면 옛날 책들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하여튼간 눈목자가 왜 세워진지를 설명을 하면 주관을 들어서 설명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길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자 이제 저 이목구비라든지요, 주목 할 때 쓰는 글자죠. 목격자 할 때 쓰는 목자가 바로 이 글자고,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 예쁠반이라는 글자예요. 예쁠반. 네. 자, 이제 눈목자고요. 나눌 분자인데 나눌 분자는 여덟 팔자고 칼도자가 합쳐져 있고요. 여덟 팔자는 원래는 나누다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여덟이라는 뜻을 빌어서 쓰인 것뿐이에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양쪽으로 나눠지는 형상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여덟 팔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들은 물체가 나는데 어떤 물체를 나타내는 글자가 네모난 형태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이제 이거 혼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서 쓰이는데, 이게 한자에서는 네모난 형태가 이런 형태도 바뀌는데, 그래서 강할 강자를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쓰고요. 비록 숫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앞 시간에 했던 권력봉 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바로 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돼요. 그래서 공평할 공자 같은데 어떤 물체를 갖다 이거 물건 품제 하나의 네모난 형태라고 생각해요. 어떤 물체를 공평하게 나눴다고 해서 공평할 공자, 옛날 말로 공면될 공자고요. 나누는데 소를 나눴어요. 이게 소자의 간략화된 형태예요. 이럴 때는 소자, 소. 소를 갖다 옛날 사람 소뿔이 이렇게 있죠. 이게 저 물소 뿔을 물소의 뿔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게 정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하면서 날성자 할 때도 이게 여기서 끊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이거든요. 날성자에서 설명했죠. 왜 거기서 끊어야 되는지. 근데 여덟 팔자하고 나눈다의 의미는 여덟 팔자가 이게 이렇게 달라붙어 여기서 정해야 되는 글자는 바로 이거지. 소는 물건 물자에서도 소자를 써서 있으니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보고, 가치 있는 소를 반절로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를 들어서 표현했어요. 소를 들어서 이렇게 나를 반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소를 지금 잡는 걸 표현하는 글자예요. 소를 데리고 이른다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소를 갖다가 사람이 잡는 거예요. 소 잡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소 잡는 일이 소를 나누는 일이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공평할 공자나 절반 반자에 보이는 여덟 팔자처럼 여기 나눌 분자에서 여덟 팔자를 쓰는데, 그걸 칼로요. 칼의 임의정이 이렇게 표현해서 원래 칼도 써야 되는데 칼로 나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눌 분자인데, 이 나눌 분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글자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쌀미자예요. 쌀을 나누면 부는 분인데 쌀 가루가 되죠. 가루 문자가 되고 분유 분말을 뜻인 글자예요. 그 다음에 부는 분인데요.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요. 그 어지러울 분자예요. 실이 어지럽게 흩어진 상황이에요. 분란이 일어났다고 할 때 쓰인 글자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지난주 야유수 한다고 했는데 잘 갔다 왔죠. 와중에 비도 오고 그러면서 꽃잎 분분이 다 흩어지고 있잖아요. 꽃잎이 분분이 흩어지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봄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만요. 그 다음에 뭐 성낼 분자예요. 마음속으로 성을 낸다 이거죠. 그는 문제 분노 할 때 쓴 글자죠. 성낼 분자, 동의 분자, 동의 분자, 복수불반 분할 때 쓰는 화분할 때 쓰인 분자예요. 화분, 분재 또는 분지. 이렇게 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산내 이렇게 들어갔는데 생성된 동이처럼 생긴 땅이다 이거예요. 분지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복분자할 때 쓰는 하수분이죠. 화수분의 하수분. 그 하수분의 분자는 마음 문자인데. 동의문자 맞아요. 그 화가의 물을 퍼내도 남아돈다고 했는데 그 동의 문자일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 헷갈리는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쓰이는 말이 많아요. 분재 뭐 분지 뭐 복분자 뭐 이럴 때 쓰는 동의 문자예요. 그 다음에 꾸밀 문자예요. 얼굴 같은 걸 꾸민 거 분장하다 할 때 쓰는 문자죠. 꾸밀 문자 손으로 꾸미는 거예요.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근데 말로써 입으로서 분부한다 분부할 분자예요. 분부할 분자. 그 다음에 안개 분자예요. 안개 분자. 안개라는 기산형성 관련된 무슨 자를 붙여야 된다고요? 비유자예요. 비유자에다가 음역할자를 붙이면 안개 문자죠. 분위기. 그렇죠. 어디에 쓰인다고요?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 옛날에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요. 결혼식에서 분위기 낸다고 안개를 쫙 피워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쓰지만은 그런 거 피우면서 결혼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저요. 그래요. 아 저도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거 해줄 거냐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쓸데없는 데 하지 말라고. 그 매상 올리는 일인데 왜 못해요? 결혼식을 빨리 그런 거 다 없애고 빨리 하자고 빨리 끝내자고. 자, 그런데 음이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우가 전설 모임 이로 바뀌면서 빈이요. 저기 비자들 같은데 재물 관련된 재물이 없어 가난하다 이거죠. 가난할 빈자. 빈곤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빈부의 격차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음이 좀 더 바뀌어가지고 반으로 쓰이는 글자도 있네요. 알겠죠? 빈이 아니고 반. 꾸밀 분하고 똑같은 남자. 아니 죄송합니다. 머리 혈자를 써야죠. 지금 딴 생각하면서 쓰고 있어서 쓰고 있는데 자 머리 혈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반이요. 이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뭘로 나와 있어요? 뭐 흔히 뭐라고 그래요? 나눌반이라고 해요. 이거 나눌뿐인데 이거 나눌반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여요? 이 나눌반자가? 그렇죠. 훈민정음 반파하다 할 때는 반자가 이렇게 써요. 백성들이 널리 쓰도록 나눈다 이거죠. 그런데 머리 혈자에서 뜻이 나누다가 됐네요. 분이 반이 되면서 그 어떻게 나누다가 되냐? 이 본래 뜻이 머리와 관련된 있잖아요. 지금 머리 혈자 반백의 머리를 뜻한 거죠. 맞아. 반백의 머리. 반은 검고 반은 하얀 그런 반백의 머리를 뜻하는데 그 반으로 나눠 있어. 희고 검은 것이. 그래서 거기서 나누다의 뜻이 나왔어요. 이게 반백의 머리를 뜻하는 본래의 뜻이 반백의 머리였는데 반백의 머리가 검고 흰 것이 반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이라는 뜻과 반절을 나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눌 반자가 되고 반포, 훈민정음 반포를 뜻하는 반자가 바로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나눌 반자처럼 이 글자도 반이 되면서 눈이 예쁘다고 해서 눈 예쁠 반자, 예쁠 반자예요. 예쁠 반자라는 글자를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예쁠 반자에 대한 설명 마치고 그 다음에 힐소자로 넘어갈게요. 힐소자 또는 바탕소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네. 요 글자는 소점 이전의 글자인 금문자인 금문자가 있는데 금문자를 그대로 펴놓으면
그 군문자를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죠? 네. 자주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뭘 나타내는 거냐? 이 글자 속에 실사자가 달릴 텐데 실소자예요. 또 바탕소라고 하는데 네, 글자 속에 실이 나타나는데 실 가운데에 가장 고급 실이 옛날 사람들이 기억하는 실이 뭐예요? 명주실이죠. 명주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실을 구하는 것이 자연에서 구웠잖아요. 지금 오늘날은 인조섬유, 화학섬유가 많지만 옛날 사람들이 실이라는 게 자연에서 구하는데 자연에서 실을 구할 때에 식물성 섬유질이나 동물성 섬유질이 있는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성 섬유질로서 많이 이용한 게 자라시 삼이라든지 또는 못이라든지 또는 면이라든지 또는 정말 가는 사람 칡덩쿨 같은 것도 이용했어요. 칡덩쿨. 갈포. 칡으로 만든 게 갈포예요. 그래서 갈포. 칡갈자 써서. 칡으로 만든 물감이 갈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식물성 섬유로는 질긴 섬유질 갖고 있는 게 삼이나 못이 면, 칡이는 거지. 동물성으로서는 대표적인 게 누에예요. 누에꽃이. 누에꽃이. 또는 뭐예요? 가죽. 가죽이 양가죽, 짐승 가죽인데 이 담비라든지 또는 여우라든지 또는 다람쥐나 쥐까지도 이용했어요. 염소 가죽도 같은 것도 이용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여긴 것은 아무래도 이게 참 그 옷감 자체가 피부하고 가장 친화적인 것이 저 비단이요. 비단. 명주, 못이. 이게 여기서 누에꽃에서 비단을 짜죠. 네. 그 비단을 짜기 위해서 누에꽃에서 뽑아낸 실이 명주실이 아니에요. 명주실. 그러죠? 네. 명주실인데 누에가 꼬치를 만들 때 이렇게 허연 꼬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허연 꼬치를 만드는데 누에가 막 태어났을 때는 명란 젓갈을 보면 그 알갱이 하나씩 있죠. 그보다 작다고 생각해야 돼. 더 작아. 저는 어디서 봐서 알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따뜻한 아래 막 너무 따뜻한 건 이건 이제 그걸 깨우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으면 연한 뽕잎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두면은 꼬물꼬물 이제 나중에 깨어나요. 부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연한 저 뽕잎부터 갖다 줘가지고 5장을 잡으면 이 나중에 가면 이 잠자기 전에 누이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대두 들대자 머리를 들어요. 머리. 이게 자립다는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조짐을 났을 때 뭔가가 대두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5번 자고 나면 지금 4번 자인데 옛날에 지금은 케이스 같은 게도 지금 입히도 오지만 옛날에는 소나무 같은 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놓아준다니까 이렇게 그 가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누에꽃을 이렇게 펴요. 그런데 이게 누에꽃이가 누에가 꼬치를 만들 때에 이 섬유질만 뽑아내는데 악유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꼬치 속에 악유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몇 미터를 조금 뽑아낸 줄 알아요? 누에가 악유질을 뽑아내면서 이게 하얀 집을 짓기 시작해요. 막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몇 미터를 뽑아내냐면 1200m에서 많은 건 1500m까지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닥 입에서 뽑아낸 것이 한 가닥일 거 아니에요? 한 올. 그걸 한 올을 갖다 쭉 풀면 1500 최대 1500m까지 나와. 근데 한 올로 명주실을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한 올로 실가닥을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올을 이 누에꼬치가 한 15개에서 한 가닥씩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걸 실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1500m면은 결국 15번 포기면 몇 미터? 100m. 100m. 그러니까 누에꽃이 하나에서 명주실이 100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야가 1500m 정도를 뽑아내지만은 실 하나는 15가닥, 15올을 하나의 실로 만들기 때문에 그 15로 나누면 100m 나오잖아요.
100m 정도 이 꽃 하나에서 명주실이 100m 정도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에서 나온 걸 15번 겹쳐가지고 한 실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아까면서 악유질이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악유질 없애려면 방법이 뭐냐? 삶아요. 그렇죠. 가만히 솥에다 가마솥에 넣고 옛날 사람들이 이게 삶았어. 그 악유질이 없어지면서 실이 이렇게 그 악유질이 없어져서 실이 풀어져 나와요. 그러면 그걸 15가닥씩을 한 모아가지고 이 자세라고 하는데 이게 실을 하나 15가닥을 모으는 자세가 있어. 구멍이 이렇게 그 구멍으로 15가닥이 빠져나오게끔 해. 그래가지고 한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지. 이걸 자세라고 그래. 자세. 자을 자자에다가 원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을 모아서 갈무리 그런 걸 얼레인데 그 얼레에서 한 가닥으로 모이는 부분을 자세라고 그래. 이게 자세예요 지금 이게. 요것이 지금 뽑아지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15가닥을 그냥 이렇게 갈라피게 하나로만 펴놓고 15가닥을 요거 자세라고 생각해야 돼. 자세를 통해서 실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 한 가닥을 이제 이렇게 하나 선호만 펴면 알 수가 없으니까 실사자로 이렇게 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거 15개 오를 갖다가 그냥 양쪽으로만 2개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자세 펴놓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된 실을 갖다가 두 손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에꽃에서 막바로 뽑아낸 실과 관련됐어 이게. 누에꽃에서 막바로 뽑아낸 실을 갖다가 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실이 어떻게 돼요? 누에꽃에서 막바로 뽑아냈기 때문에 누에꽃의 원래 색이 하얀 것처럼 그 색이 희고 그걸로 옷감을 짰는데 그 옷감 흰 옷감이 모든 옷감이 바탕이 된다고 해서 바탕을 뜻하기도 하고 흰 바탕. 자, 실속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 알겠죠? 자, 이 누에꽃이 실을 뽑는 과정에서 나온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주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요 글자가만 뭐 쉬다란 뜻으로 이제 소복을 입었다. 소복. 교수님 삶아서 뽑아내는 겁니까? 그렇죠. 삶에서 뽑아내고 다 뽑아내고 남은 것이 있어 그 속에. 그렇죠. 번데기. 한 70도 80도 원도 정도로 하면 이렇게 번데기 시작한대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어려서 그 번데기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 7천만의 인구, 천만. 완전 단백질. 와. 우리 어렸을 때는 인구가 3천이었으니까 3천만의 이형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 주전머리가 없을 때 그걸 먹어버려 돼가지고 지금도 어디 유원지 가면 다른 것은 눈이 안 떼도 번데기를 그랬대요. 저도 한번 사 먹어볼까 오래간만에. 번데기를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선입관이야. 먹어보면 굉장히 고소해. 네, 징그러워 보여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먹나 그러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고소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번데기 넣었잖아. 잘알지 나. 네, 선생님 명주하고 비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명주하고 비단하고 같은 말인데 이제 비단 종류가 많으니까. 명주는 얇은 거.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몰라요. 그까지 구분을 못하겠네요. 질문인데 우리 선생님 질문이 좀 두꺼워. 명주하고 비단하고 어떻게 다르냐는데 비단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물을 들였냐 안 들였냐에 따라